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 할머니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78세 혼자 사시는 할머니,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효도 계획, 유튜브, 후원금, 그리고 간병인까지.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였죠. 그런데 정순 할머니는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것도 정말 무서운 음모라는 걸 말이죠. 30년을 묻어둔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사건과 연결된 사람이 왜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살인 계획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30년의 침묵이 만든 복수의 순간. 과연 정순 할머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5층 아파트. 낡은 벽지가 한 곳씩 들떠 있고 복도에는 아직도 예전 세대의 흔적이 묻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78세 김정순 여사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시계 없어도 몸이 알고 있거든요. 50년을 공장에서 일한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 없이도 똑같이 반복해온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목재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로 손을 뻗습니다. 거기 손바닥 크기의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에 금이가 있고 다이얼은 닳아서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 정우성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구입한 것입니다.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수는 라디오의 전원을 켭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살아납니다. 항상 같은 채널 KBS 라디오 제1방송. 정확히 7시가 되면 뉴스 앵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입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킵니다. 30년간 이 목소리가 자신의 아침을 열어왔습니다. 라디오 목소리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수는 거울을 봅니다. 욕실 문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거울입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이 수북이 난 머리, 주름이 깊게 팬 얼굴, 여전히 곱고 단단한 입모양. 정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이것뿐이네. 침대로 돌아가 옛날 혼수 가구를 닦습니다. 어두운 갈색 우드 수납장, 그 위에 놓인 거울, 좌우로 짝지어진 스탠드. 모두 30년 전 신혼 때 마련한 것들입니다. 정수는 천을 들고 한 점 한 점을 닦아냅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먼지, 그것조차 정순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점심때 또 먹은 것도 같고 그것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정수는 약병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종합 감기약. 라벨을 읽어봐도 정확히 언제 먹는 건지, 몇 개를 먹는 건지 자꾸 헷갈립니다. 아들 재현이가 만들어준 약 봉투가 침대 옆 작은 상자에 정렬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엔 그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들 재현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던 재현이가 작은 건설 용역 회사를 시작했었는데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이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카드빚에 쫓겨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는 아들이 싫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어떤가요? 선영은 집요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정순과 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편 재현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선영은 정순과의 전화통화에서 항상 제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계산하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세요?
정수는 그 물음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봄은 거의 없습니다. 선영이와 재현이가 최근 몇 년간 정순을 방문한 횟수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절, 생일.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화 통화뿐입니다. 정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습니다. 주식 지수, 날씨, 그리고 사회 뉴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노인 학대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학대를 받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라디오의 볼륨을 낮춥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은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집의 어둠 속에서 정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자문합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여인, 그저 잊혀가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은 바쁘고 손자 민수는 대학생이라 바쁩니다. 정수는 침대 옆 라디오에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모두가 살아남느라 바쁜 시대입니다. 이른바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수는 그 혼란 속에서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정순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침 라디오, 약 먹기, 밥 먹기, 가구 닦기, 저녁 라디오, 수면. 그것이 정순의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의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정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젊을 때 유행하던 노래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불이 안 들어온 거실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통화를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재현이야. 목소리부터 긴장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너 이 시간에. 정수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재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좋은 소식은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내일 좀 병원 검사 받을 수 있을까? 선영이가 자꾸 너 건강검진 한번 하자고 그래. 정수는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평소처럼 잘 지내는데. 아니야, 엄마. 요즘 건강검진이 중요해. 나이도 나이고 혹시 모를 질병도 조기 발견하고. 선영이가 좋은 병원도 알아봤대. 통화 뒤편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걱정이에요. 어제도 어머니가 약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대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정수는 그 순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간 선영이가 자신에게 보인 관심은 미미했는데 갑자기 달라진 태도.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어색한 친절함입니다. 정순의 직감이 울립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본 지 너무 오래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가보자.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약을 못 먹은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정수는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기억이 가물거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병원을 가야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재현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시큼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수많은 노인들. 정수는 병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의사는 정순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시작된 진찰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숫자를 외우라고 합니다. 12, 35, 67을 외우세요. 정수는 쉽게 따라합니다. 다음은 시간을 맞추는 검사입니다. 의사가 시계 그림을 보여주고 정순에게 3시 15분을 그려보세요라고 합니다. 정수는 펜을 들고 정확하게 시계 그림 위에 시계 바늘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삼각형, 오각형 같은 도형들을 보여주고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언가 이중적으로 들립니다. 환자분이 지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지 기능 저하가 보이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기적 진찰과 약물 치료를 권장합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치매라고요? 정확히는 의심 단계이지만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수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뇌 속의 치매, 초기, 약물 치료라는 단어들이 맴돕니다. 정수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리는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자신이 이미 병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재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발견이 빨랐으니까. 약 먹고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 선영은 이미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봅니다. 선영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낍니다. 시설 정보도 미리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병인도 알아봐야겠어요. 간병인? 내가 뭐 못 생활할 정도인가? 어머니, 약도 챙기셔야 하고. 혹시 모르니까요. 일단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정수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함정이 천천히 좁혀오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치매 진단이 너무 빨랐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의사의 말도 이상했습니다. 검사에서 완벽하게 맞췄는데 왜 치매라고 진단했을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30년간 습관처럼 들어온 라디오의 목소리가 유독 낯설게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그 내용도.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순의 직감이 울립니다. 뭔가 큰 함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과 선영은 정순의 집으로 간병인을 데려오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정순은 거부했습니다만 재현의 목소리에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화영 씨가 진짜 좋은 간병인이야. 경력도 많고 평가도 좋아. 어머니 생활 보조부터 약 챙기기, 병원 동반까지 다 해줄 거야.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재현과 선영은 집으로 간병인을 데려왔습니다. 오후 3시 정순의 집 현관 앞에서 정수는 낯선 여인을 처음 봅니다. 백화영 57세. 큰 눈과 차분한 표정의 여인입니다. 갈색 단발머리, 깔끔한 흰색 상에 검은색 바지. 마치 병원 간호사처럼 단정한 복장입니다. 화영은 정순을 향해 깊은 절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화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다루는 숙련된 목소리입니다. 정수는 화영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뭔가 낯선데
또 어딘가 익숙한 느낌. 정수는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화영을 맞이합니다. 선영은 화영을 데려오면서 집에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화영 씨는 경력도 많고 평가도 정말 좋아요. 어머니 생활 보조부터 약 챙기기, 병원 동반까지 다 해줄 거예요. 앞으로 어머니를 정말 잘 챙길 거니까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 재현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엄마, 화영 씨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엄마 상태도 봐줄 수 있고 우리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겠지.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뭔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입을 다뭅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현과 선영이 떠난 후 정순과 화영은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화영은 집을 돌아봅니다. 마치 인벤토리를 하듯이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거실의 가구, 침실, 주방, 욕실. 화영의 눈은 어딘가 계산적입니다. 여사님,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이제 제가 생활이 편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영은 확실히 깔끔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밥을 챙기고 약을 줄 때마다 여사님, 이거 오늘 것이에요 라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정수는 처음엔 화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상한 점들을 눈여겨봅니다. 어느 날 오전 화영이 정순에게 말합니다. 여사님, 옷장을 정리해도 될까요? 방충제도 넣어드리고요. 그래, 고마워. 정수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정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봅니다. 화영은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화영은 옷장의 맨 안쪽을 헤집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손가락이 옷장의 벽과 옷 사이의 틈을 더듬습니다. 정수는 목이 타옵니다. 뭐 하는 거니? 화영은 깜짝 놀라 돌아섭니다. 그 순간 화영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은 당황입니다. 아, 여사님. 방충제 넣어드릴까 해서. 거짓말입니다. 정수는 이미 방충제가 서랍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영은 정순이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는지 빠르게 말을 돌립니다. 잠깐 먹을 거 준비할게요. 여사님 드실 거 있으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화영을 바라봅니다. 화영의 눈빛 속에 무언가 냉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화영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또 다른 날 정수는 손녀딸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합니다. 화영은 정순이 외출하는 것을 봅니다. 여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병원 검진 받으러.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니, 손녀가 데려갈 거야. 괜찮아. 정수는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30분 뒤 정수는 무언가 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창밖에서 정수는 화영을 봅니다. 화영은 정순의 침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화영은 침대 밑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여자가 뭘 찾고 있는 거지? 그 의문은 재현이가 찾아왔을 때 더 커집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글쎄, 화영이가 좋긴 한데. 정수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선영이도 엄마 상태 많이 물어봐. 약 먹고는 괜찮은지 혼동이 없는지. 정수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내 상태를 자꾸 묻는다. 왜 갑자기? 그날 저녁 재현은 카메라를 꺼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제대로 된 카메라입니다. 엄마, 우리 유튜브 채널 시작해 볼 거야. 효도 일상이라고 해서 아들이 엄마 챙기는 모습 올리면 인기 있대.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내가? 응, 그리고 후원도 받을 수 있어. 이왕이면 엄마 생활비도 보탤 수 있고. 정수는 거부합니다. 싫다.
내 모습 인터넷에 올리는 건 싫어. 하지만 재현은 이미 카메라의 전원을 켰습니다. 엄마 웃어봐. 카메라 봐. 정수는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렌즈 뒤에는 수백만의 낯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지금 깨닫습니다.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튜브 채널 효도의 손길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재현이 올린 첫 번째 영상은 정순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회수가 늘어갑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 2주 만에 50만 조회, 한개월이 지나자 100만 조회에 도달했습니다. 재현과 선영은 흥분합니다. 어머니, 100만 조회예요. 우리 채널 봐. 선영은 휴대폰 화면을 정순에게 보여줍니다. 댓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곱다. 이런 효도 아들 키우고 싶어. 매일 이 채널 기다려요.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000원, 5,000원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1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순의 채널에서 나오는 후원금은 월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어머니, 후원금도 벌써 100만 원대네요. 이러면 어머니 약값, 병원비, 생활비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흥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흥분입니다. 정순의 영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모습, 손자 민수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는 모습. 모두 조용하고 평화로운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순의 의지와 무관한 노출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것은 댓글들입니다. 저 할머니 진짜 치매 맞나요? 약간 정신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진짜 효도? 돈벌이 아니야. 간병인도 있고 유튜브도 하고 뭔가 이상한데. 악의적인 댓글들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우리 전략 먹혔네. 정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선영의 입에서 나올 때 정수는 무언가 큰 음모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집안에서 화영의 움직임을 더욱 주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을 어슬렁거립니다. 라디오를 켜고 그 옆에 앉습니다. 화영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침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영과 선영이 거실로 나옵니다. 정수는 라디오 소리를 더 키웁니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영아, USB는?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USB? 무엇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못 찾았어. 어머니가 숨긴 게 맞는 것 같은데. 선영의 대답입니다. 그 USB 없으면 우리도 끝이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화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녹음 파일이랑 증거들이요. 만약 어머니가 죽기 전에 경찰에 내부 고발하면.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내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마치 세상이 붕괴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30년을 묻어두려고 했던 그 일이. 그것이 지금 다시 떠오릅니다. 정수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라디오 소리에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수는 생각에 잠깁니다. 밤새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옵니다. 30년 전 남편 정우성의 죽음, 골목길에서의 그 사건. 정수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정우성이가 문방구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던 날입니다. 정수는 몇 블록 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정수는 본 것입니다.
정우성이가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지는 것을, 머리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화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더 젊었지만 정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포장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고. 그것이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정수는 화영을 찾아냈습니다. 6개월을 돌아다니며 화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화영을 만났습니다. 정수는 화영을 만나는 날 핸드폰을 들고 어딘가 숨어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화영과 누군가의 전화 통화. 정우성 그 인간 그냥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미끼만 던지면 넘어온다니까. 그것이 녹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녹음과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속에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하지만 30년이 지났고 정수는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재현이를 위해서요. 며느리 선영이를 위해서요. 손자 민수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화영이가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B를 찾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거실의 모서리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습니다. 정수는 그 라디오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라디오 밑에 나사를 풀고 그 안에 USB를 확인합니다.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정수는 USB를 다시 라디오 안에 넣고 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자신을 괴롭힐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화영도. 정수는 침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정수는 그 음을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무너짐.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터졌습니다. 재현과 선영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수록 그들의 욕심도 커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어느 오후 화영이 약봉투를 들고 정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침대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새로운 약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드셔야 해요. 화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 친절함을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처방했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신경과에서요. 기억력 약화를 위한 거라고. 거짓입니다. 정수는 최근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화영은 여전히 약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저건 내 약이 아니야. 화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 순간 정수는 화영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봅니다. 차분하고 친절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냉랭한 것이 드러납니다. 여사님, 꼭 드셔야 해요. 화영의 목소리가 변합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정수는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화영은 한 발 다가섭니다. 마치 먹이를 향해 가는 포식자처럼. 정수는 본능적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밀려옵니다. 30년 전의 그 얼굴, 남편을 밀던 그 손,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 오는 그 손. 내가 그날 그 골목에서 그 사람을 밀었지. 화영의 눈이 냉랭하게 변합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정순 여사님, 30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도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혼자였고. 그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엄마, 여긴 내가 할게. 정수는 돌아봅니다. 선영이가 침실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현도. 재현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정수는 비로소 전체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전략을 설명하는 사업가처럼. 엄마, 우리는 이미 다 준비했어요. 치매 판정도 받았고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도. 재현이가 이걸 알았나?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재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영의 뒤에 서 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빚도 있고 유튜브 수입도 이제 필요했어요. 엄마 몰래 저희가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았고.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마치 죄책감이 없는 것처럼. 정순의 다리가 무너집니다. 앉으려 했으나 침대에까지 닿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들 재현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도 이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금전 때문에 엄마의 정신을 빼앗으려는 공모자일 뿐입니다. 화영이 강하게 정순의 팔을 잡습니다. 정순은 저항합니다. 손으로 화영의 얼굴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힘이 더 셉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어차피 사흘 뒤면 정신병원 입원인데. 정수는 절박함으로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그 순간 화영의 손이 정순의 목에 올라옵니다. 강한 압박입니다. 미안해요, 여사님.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화영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30년 전 골목길에서 정우성을 밀던 그 손입니다. 정순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집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재현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정순의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민수 누군가 제발. 정수는 손자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외치며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침실은 조용해집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순의 몸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화영은 정순의 손목을 확인합니다. 여사님이 쓰러지셨네요. 빨리 앰뷸런스를 부르죠. 선영이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재현은 거실로 나갑니다. 화영은 정순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 위에는 목 부분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화영은 미소를 짓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미소입니다.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정수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순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실입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점액 주입기, 옆에 생명유지장치, 그리고 매운 소독약 냄새. 정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만 목이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입니다. 민수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알았어. 다 알았어. 아버지랑 엄마 그리고 그 간병인.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에, 엄마 침실에. 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치 성인의 목소리처럼. 정수는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들켰어. 네, 근데 할머니 이미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그리고 민수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의 USB입니다. 정수는 그것을 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할머니 침대 밑에 있던 거예요. 제가 찾아서 경찰한테 전달했어요. 아버지도 조사받고 있고.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자신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제 말 들어봐요. 민수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학교 친구한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아동보호 전문가라고. 그래서 신고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지신 날 제가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정수는 손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생생한 손자의 얼굴. 정순의 손가락이 민수의 뺨을 따라갑니다. 내 아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그런 할머니예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정순을 봅니다. 김정수님, 다행히 약물 투여 초기 단계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 부분에 자상이 있어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말인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마지막 싸움이 아니구나. 30년을 기다렸던 진실이 이제 밝혀질 차례입니다. 할머니, 경찰이 당신 진술을 듣고 싶어 해요. 준비되셨으면 내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의사는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밤 정순은 침대에서 천장을 봅니다. 민수는 의자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정순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왜 엄마를 죽이려 했을까요? 며느리는 왜 그 계획에 동조했을까요? 그리고 화영은 왜 3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을까요? 정순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30년의 침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 정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병실의 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밤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수는 시계의 시간이 자정을 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정수는 라디오를 들고 싶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라디오. 하지만 병실에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대신 정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음을 듣습니다. 뛰도 뛰도 뛰도. 30년간 멈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우리 민수.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다. 민수는 정순의 말을 이해합니다. 정수는 손자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벽이 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집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30년의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하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아들을 고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손자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정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회색의 벽, 냉랭한 형광등, 그리고 철제 책상.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목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그 아래로는 자상의 자국이 선명합니다. 검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 씨, 이제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정우성님 사망 사건은 30년 전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이 아프지만 정수는 계속 말합니다. 30년간 침묵했던 목소리가 이제 나옵니다. 남편이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군부대에서 일하다가 전역하고 이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시절은 그랬어요. 누군가 큰 힘이 뒤에 있다면
평범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검사는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네. 정우성이가 죽기 하루 전 전화 통화를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본 것들을. 정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검사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검은색 USB입니다. 정수는 그것을 봅니다. 30년을 보관해온 그것입니다.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뜹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모두 정순이 30년간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경찰관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 통화가 나옵니다. 정우성, 그 인간, 그냥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미끼만 던지면 넘어온다니까. 조사실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화영의 목소리지?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순의 답은 간단합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그 안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신경 써줄게. 오래 혼자 살 게 아니니까. 이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비통해졌습니다. 정순은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제 며느리 선영입니다.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됩니다. 정순 여사 USB는 꼭 찾아야 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어머, 그게 뭐라고. 증거지. 30년 된 증거. 만약 이게 나가면 우리도 끝이야. 하지만 그 여자 정신 날리면 되지. 치매 판정받고 정신병원 들어가면 그게 증거라고 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유튜브는 계속 올려. 당연하지. 마지막까지 올려. 그게 우리 정당성이야. 검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후 재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재현이를 아주 조심스레 길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재현입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정순을 봅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미안해. 난 정말. 재현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탐욕이 빚은 유령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넌 무엇이 미안한 거니? 엄마를 죽이려 한 게? 아니면 그 사건에 협력한 게?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재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나쁜 아들이에요. 제가. 충분해. 더 이상 듣기 싫다.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사실의 한쪽 방향으로 또 다른 경찰관이 화영을 데려옵니다. 화영도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화영의 얼굴은 차분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표정입니다. 이 여인이 30년 전 정우성님을 골목길에서 밀어 뒷머리를 포장도로에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과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해자를 목조르기로 해쳤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조사실에 울립니다. 화영은 정순을 봅니다. 정순도 화영을 봅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셨어요? 왜 제 남편을 죽였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어요. 내 돈을. 화영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돈. 30년의 인생, 한 명의 죽음, 그리고 한 가정의 파괴.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대답을 들으며 무언가 깨닫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재현도, 선영도, 그리고 화영도.
모두 돈 때문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세요. 정순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재현과 화영을 데려갑니다. 조사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검사는 정순을 봅니다. 피해자분께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살인 미수 그리고 과거 살인 혐의로. 정순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정순은 창밖을 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입니다. 회색의 건물들, 자동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정순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 끝났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시작된다. 재판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검찰의 증거 제출, 증인 신문, 그리고 법정의 판결. 모든 것이 정순이 준비해온 USB 안의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화영과 선영은 살인 미수, 노인학대,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각 10년과 8년의 실형입니다. 재현은 공모 혐의와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의 판결이 나던 날 정순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순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법정에서 한 번도 정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정순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순 여사 아드님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라디오를 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라디오의 목소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순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할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순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얼굴에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민수는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킨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날의 오후 정순과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소풍 나온 가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정순은 그 광경을 봅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민수의 질문입니다. 정순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희었습니다. 바람이 정순의 얼굴을 스쳐갑니다. 그래, 이제 말이야 숨을 쉴 수 있구나 싶다.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물어봐도 돼요? 왜 그때 아버지를 벌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아버지를 고소했을 때도 조용했을까요? 정순은 생각했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구나. 난 30년을 그 일에 묶여 있었어. 증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벌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그 증오에 맡겨버렸어. 민수는 정순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민수는 이해합니다. 할머니가 왜 조용했는지를.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구나 싶어. 진짜로. 정순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생생한 손. 손자의 손입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 때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 그 순간 햇살이 정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살아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로소 정순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정한 웃음. 해방의 웃음입니다. 민수야, 우리 다시 살아보자. 이번엔 제대로. 라디오 없이도 누군가의 돌봄을 기대하지 않고도.
정수는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갈 것입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햇살 속으로 오래도록 조용히 그 벤치에 앉아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이제 난 혼자가 아니구나.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순과 민수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수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소음,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신선한 채소의 냄새.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지 않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좋다. 정말 좋다. 정수는 민수와 함께 장을 봤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정순과 민수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산. 정순의 다리가 아팠지만 민수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산 위에서 정수는 멀리 서울을 봤습니다. 회색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정수는 민수와 함께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다음 학기에 대학 복학할까 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 더 이상 미룰 일 없다.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라디오를 샀습니다. 옛날 라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라디오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라디오를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들. 그렇게 새로운 세대는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가 30년간 지켜낸 진실을 손자가 밝혀냈고, 할머니가 감춘 상처를 손자가 치유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2년 뒤의 봄입니다. 정순과 민수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장소. 하지만 다른 마음으로. 할머니, 전에 여기 앉았던 거 기억나요? 응, 기억한다. 그때의 정순과 지금의 정순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소가 달랐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할머니는 살았어. 민수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함께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잖아요. 햇살이 공원을 밝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정우성이 세상을 떠났던 그날. 정수는 그때 자신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수는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라디오 없이도 다른 사람의 돌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정수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듣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내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구나. 정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고통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계절은 또 바뀔 것이고 시간은 또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과 민수는 함께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낸 진실, 손자가 밝혀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 어떠셨나요? 30년을 침묵으로 지켜낸 할머니의 진실, 그리고 손자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놨죠. 정순 할머니는 이제 라디오를 틀지 않습니다. 대신 민수 손자와 함께 만드는 일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침 밥 짓는 냄새, 손자의 목소리, 그리고 햇살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들. 그것들이 정순 할머니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혼자라고, 포기한다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믿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계신가요?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정순 할머니와 민수 손자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계속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